상담 왔었던 대표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줘봤자 연락도 없고 한다는 사례를 건너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재산이 많이 쏠려가지고 부모님 세대에 쏠려있으면 자식은 세금 걱정 때문에 힘들고 너무 많이 내려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안 찾아올까 걱정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과세관청이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등기만 돼 있고 아무 업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봐서 혜택을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회 기사님, 가업승계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이세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건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시다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고 이 기업 자체가 승계자를 찾을 수도 없고 승계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중분해해서 그쵸.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행이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뜻은 누군가는 그 사업체를 받아서 이어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공중분해 되게 진짜 공중부대. 그래서 승계도 못 찾고 해서 그냥 회사가 그냥 없어졌다. 똑똑한 상속이나 증여는 사실 미리 주는 게 맞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무조건 빨리 주고 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상담 왔었던 대표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줘봤자 연락도 없고 한다는 사례를 건너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비참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세금을 아껴주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 입장에서는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하는 게 세금만 최적화하려는 게 저는 저의 업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건강하게 남은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짜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쪽으로 너무 재산이 많이 쏠려가지고 부모님 세대에 쏠려있으면 자식은 세금 걱정 때문에 힘들고 너무 많이 내려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안 찾아올까 걱정되고, 그래서 그 중간에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가업승계 증여특례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을 했을 때 웬만하면은 페널티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가업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감정평가를.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하면은 세금이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업을 어쨌든 이어가려는 기업들한테 혜택인데 너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과세관청이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 가액은 보통은 법인들이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그냥 최초에 샀던 가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면 가격이 내가 샀던 거 가격보다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배 막 이렇게까지 늘어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높아진 가액으로 신고를 하려면 사실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공시지가라고 해서 나라에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얼마야 그냥 공시지가 해주는 가격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가가 한 100원이다 그러면 감정평가하면 한 90원 정도가 나오고 공시지가로는 한 6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원에 신고했던 거를 이제는 최소 너네 90원까지는 신고해 라고 조사하는 과세관청의 트렌드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2025년도부터는 웬만하면 다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바뀐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바뀐 게 가업승계 증여특례 때 증여자 즉 부모님한테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조건이죠?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뭐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이나 또는 10년 이상을 부모님 세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그거를 근무했을 것을 요구를 해요.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상 그냥 단순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규나 판례를 봤을 때 그냥 등기만 돼 있고 아무 업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봐서 혜택을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5년에 바뀐 사항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실 신고로 안 끝나거든요. 신고하고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반드시 제가 낸 신고서를 검증하는 절차를 무조건 거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세목인 거예요. 그 조사를 저는 진짜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반포세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청 그 상위 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세무조사도 많이 받아봤고, 중부청이라고 해서 경기도권에서 큰 곳들
또 관할하는 중부청이라는 곳에서도 세무조사를 많이 받아봤고 지방청들도 많이 받아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종원 회계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은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회계사부는 원래는 감사라던가 M&A 이쪽으로 잘하는데 이종원 회계사도 그 부분 잘하지만 또 이제 컨설팅 조직에서 워낙 VIP들이랑 이렇게 좀 교류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그런지 가업승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수많은 회계사님들과 같이 한번 조인업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종원 회계사님보다 잘하시는 분은 단언컨대 없었다. 이종원 회계사는 가업상속이라든지 가업승계라든지 그 1세대 대표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2세대하고도 대화가 되고 1세대하고도 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상속 전에 어떤 식으로 재산을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좀 가져가는 게 상속세 신고하는 시점에서 좀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대비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대비할 수 있다. 언제? 살아생전에. 많은 케이스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제가 고객분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고민이 되신다 하면은 연락 주세요, 편하게.